자, 봅시다. 먼저 생물부터 좀 할까요? 자, 먼저 가볍게 워밍업 하는 차원에서 생물부터 먼저 진행하겠습니다. 왜 저번에 생물 어디까지 했더라? 기억하시나요? 저번에 배설까지 했던 것 같은데, 그치? 아까 여기 좀 표기 됐던 거 110페이지 정도까지 했어요. 110페이지까지 했는데, 페이지 보셔서 항상성 이제 해야 되는데, 자, 항상성 하기 전에 생명과 원에는 나오지 않는데 영재고라든가 좀 특목고 시험에서 등장할 수 있는 세포고 파트를 좀 더 디테일하게 설명할게요. 책에는 안 나와. 책에는 어느 파트에 나오냐면 물질대사니까 어디냐면 어느 파트 좀 더 자세히 설명할 거냐면 우리 책에는 그 과정이 안 나와요. 아예 없네요. 아예 없습니다. 아예 없는데 여기 나오죠. 간단히 설명하자. 저기 페이지 98페이지 봐봐. 98페이지. 자, 98페이지 세포 과정을 좀 설명할게요. 세포 과정을 조금 요거보다는 좀 수준이 높게, 생명과 원보다는 조금 수준이 높게 설명을 할게요. 좀 어려울 수 있지만 그래서 준혁이 잘 할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98쪽에. 저번에 우리가 이제 외호흡, 내호흡 배웠으니까 우리 이제 본격적으로 세포호흡이라고 합니다. 자, 세포호흡이라고 하는데, 자, 이 세포호흡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체가 살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 에너지가 뭔데? 바로 ATP라는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 일어나는 반응이 바로 세포호흡이야. 근데 이 ATP라고 하는 에너지를 얻을 때 어떻게 얻냐면 유기물을, 우리가 흡수한 유기물을 분해해요. 그래서 유기물을 무기물의 형태로 분해해요. 그럼 여기 있는 유기물은 상대적으로 에너지가 좀 많고요. 이쪽은 에너지가 많고 무기물은 상대적으로 에너지가 적어. 그러니까 에너지가 큰 쪽에서 에너지가 작은 쪽으로 가게 되니까 에너지가 남아. 그래서 에너지가 밖으로 빠져나갈 것이고요. 그래서 이 세포 과정은 에너지 측면에서 바라본다면 에너지가 밖으로 빠져나가니까 발열 반응으로 볼 수 있어요. 발열 반응으로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에너지 측면이 아니고 물질 측면에서 바라본다면 유기물은 굉장히 큰 물질이고 무기물은 굉장히 작은 물질이에요. 그래서 이 큰 물질을 작은 물질을 분해하니까 발열 반응 말고 물질 측면에서 바라본다면 얘는 무슨 작용을 볼 수 있어? 이화작용을 볼 수 있겠지. 전에 넣었지? 이화작용입니다. 그러니까 세포호흡은 발열 반응이면서 이화작용이고, 그 다음에 모든 생명체가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에너지인 ATP를 얻기 위한 모든 화학 반응, 이걸 바로 세포호흡이라고 해요. 자, 그럼 이 세포호흡은 동물이 할까 식물이 할까? 동물이 할까 식물이 할까? 식물은 안 해? 이거는 모든 생명체가 다 해요. 이거는 모든 생명체가 세포호흡 무조건 다 한다. 광합성이라고 하는 것은 식물만 해요. 그러니까 독립형의 생물만 한단 말이야. 근데 이 세포호흡이라고 하는 것은 독립, 종속 관계없이 모든 생명체가 진행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진핵세포라면 얘는 미토콘드리아 속에서 진행됩니다. 미토콘드리아 속에서 진행되는 것이 바로 세포호흡입니다. 자, 일단 간단한 세포호흡의 식을 쓰면 세포호흡은 C6H12O6 글루코스를 산소와 결합시켜서 이걸 이산화탄소와 물로 분해하는 거야. 아까 위에서 언급했듯이 이 글루코스는 에너지가 대단히 많은 물질이고 여기 있던 생성물인 CO2와 H2는 에너지가 상대적으로 적은 물질이야. 그래서 에너지가 많은 물질이 에너지가 적은 물질을 받게 되니까 여기서 에너지가 빠져나오는 발열 과정이겠지. 근데 이 포땅이 산소와 결합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게 생명과학 입장에서 바라보기 때문에 이것을 세포호흡이라고 부르겠지만 화학적으로 본다면 얘가 산소와 결합되기 때문에 산화반응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글루코스가 산소와 결합해서 CO2와 H2로 분해되는 반응은 우리 몸 속에서도 일어날 수가 있고 몸 바깥에, 체외에서도 일어날 수 있어요. 우리 몸 속에서 일어났을 때 이 글루코스가 산소 결합해서 이산화탄소와 물로 분해되는 반응이 우리 몸 속에서 진행되었다? 그럼 이 과정을 바로 세포호흡이라고 해요. 그러나 이 반응이 우리 몸속에서 일어나지 않고 바깥에서 일어났다. 내 손바닥에 글루코스가 얹어놓고 내가 불을 질러서 불태웠다. 똑같은 이 반응이 일어나요. 그때는 이것을 우리는 연소 반응이라고 부를 수 있겠지. 그래서 이 글루코스의 산소가 결합하는 반응은 자체는 똑같아요. 그렇지만
몸 속에서 일어나냐 아니면 몸 바깥에서 일어나냐에 따라서 세포호흡과 연소 반응을 구분할 수 있어요. 화학식은 똑같아요. 그러나 몇 가지 차이점이 있는데 저번에 한번 설명했던 것 같아요. 어떤 화학 반응이 진행되기 위해선 반드시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가 있는데 그럼 활성화 에너지라고 그러죠. 이 몸속에 일어났을 때 활성화 에너지는 36.5도씨의 매우 낮은 온도에서 이 반응이 일어날 수 있겠지만 몸 바깥에서 일어났을 때는 이때 필요한 활성화 에너지는 약 400도 정도의 활성화 에너지가 필요해요. 그러면 우리 몸속에서 진행될 때 이렇게 활성화 에너지가 매우 작은 이유가 바로 뭐냐면 우리 몸속에서는 이러한 화학 반응이 잘 일어날 수 있게 도와주는 효소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지만 몸 바깥에서 이런 반응이 일어났을 때는 효소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양의 활성화 에너지가 필요해요. 반응이 상대적으로 일어나기 어렵다는 말이지. 그러나 활성화 에너지를 낮춰주건 아니면 활성화 에너지가 그대로 있건 간에 거기서 출입하는 에너지 반응력, 즉 반응물과 생성의 에너지 차이, 발생하는 에너지 자체는 똑같아요. 이것도 688 킬로칼로리 에너지가 발생하고요. 여기도 똑같이 688 킬로칼로리 에너지가 발생해요. 발생하는 에너지 양은 똑같아요. 단지 발생하는 에너지 양은 똑같지만 이때 발생하는 에너지가 이때는 ATP라고 하는 형태의 에너지와 그 다음에 열 에너지가 만들어지는 반면에 우리가 글루코스를 우리가 몸 바깥에서 불에 태웠을 때는 이때는 ATP가 발생하지 않고 다량의 열 에너지와 빛 에너지 형태로 방출되겠죠. 그렇지만 발생하는 에너지의 총량은 똑같아요. 활성화 에너지가 낮아졌다고 해서 그때 출입하는 에너지가 변하지 않아요. 에너지는 똑같아요. 그래프를 한번 다시 그려볼까? 그래프를 그리면 저번에 한번 그렸기 때문에 간단히 그릴게. 여기가 반응물이고 여기가 생성물이면 이게 활성화 에너지야. 그러면 400도 정도의 활성화 에너지가 필요한다 할지라도 반응력은 이만큼 발생할 것이고요. 활성화 에너지가 30.5도씨로 낮아져도 역시 반응력은 변함이 없다는 거야. 그래서 활성화 에너지에 관계없이 반응력 자체는 똑같아. 그러나 조금 전에 언급했듯이 이때 출입하는 에너지가 세포 과정에서는 ATP와 열 에너지가 만들어지는 반면에 포당 연소 반응에서는 열 에너지와 빛 에너지가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발생하는 에너지의 종류가 달라요. 이때 발생하는 에너지 양 자체도 똑같아요. 그러면 또 한 가지 차이점은 뭐냐면 이때 688 킬로칼로리 에너지가 발생하는데 얘는 이만큼 에너지가 한꺼번에 방출되면 우리 몸에서 세포가 일어날 때 우리 몸에 불이 붙어요. 사람이 죽을 수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 반응이 빠른 속도로 일어나지 않고요. 여러 단계를 거쳐서 좀 어려운 영어 씁니다. 모르는 단어 있으면 물어보시고요. 스텝 바이 스텝으로 단계적으로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만큼 에너지가 발생하면 똑같지만 이 에너지가 이렇게 이렇게 단계적으로 발생합니다. 그래서 우리 몸을 보호한다는 얘기죠. 그렇지만 이 반은 아주 빠르게 한 번에 걸쳐서 이 반이 진행돼요. 그러니까 이게 에너지가 이렇게 단계별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뚝 떨어지면서 이만큼 에너지가 한꺼번에 방출된다는 거죠. 그렇죠? 이런 차이가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세포 호흡과 그다음에 포당 연소 반응의 차이점 비교 설명했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이건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돼. 자,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오늘 중점적으로 배울 것은 바로 이 단계야. 에너지가 만들어지는데 여러 단계를 거쳐서 에너지가 조금씩 발생한다. 그래야만 살아있는 생명체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겠지. 안 그러면 세포 과정에서 몸이 과도하게 몸의 체온이 과도하게 높아지고 생명의 위협을 느낄 수가 있겠지. 여러 단계를 거쳐서 진행된다. 근데 이 세포 과정에서 에너지가 만들어지는 단계가 여러 단계가 있는데 모두 세 단계가 있어요. 좀 이름이 좀 낯설 거야. 첫 번째 뭐냐면 해당 과정이라는 것이 있어요. 해당 과정이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TCA 회로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세 번째는 전자 전달계라는 단어가 있어요. 전자 전달계. 이렇게 3단계를 거쳐서 에너지가 만들어져. 그럼 여기서 말하는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열 에너지가 아니야. 열 에너지는 우리 체온을 유지하는 데만 쓸 뿐이지 이거 실제로 우리가 쓸 수는 없단 말이야. 우리가 사용하는 에너지는 이 세 가지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ATP가 바로 우리가 말하는 에너지야. 이게 모두 32ATP만큼 만들어지거든. 근데 ATP가 뭔지 잘 모르겠어요. ATP라는 얘기 많이 들었지만 구체적으로 ATP가 뭔지 모르겠어요. 자, ATP라고 하는 것이 어떤가 한번 보자. 봅시다. ATP라고 하는 것은 원으로 표현하면 아데노신을 몰라줘요. 아데노신 트라이포스페이트야. 그러니까 이게 트라이가 세 개라는 뜻이고 포스페이트가 인산이라는 이야기야. 그래서 얘는 어떤 식으로 생겼냐면 여기에 아덴이라는 물질이 있어요. 얘는 염기라고 부르는데 아덴이라는 물질이 있고 여기 리보스 또는 라이보스라고 하는
당이 이렇게 붙어 있어. 당이 이렇게 붙어 있고 여기에 인산이라고 하는 산이 3개가 이렇게 붙어 있어. 3개가 붙어 있어. 그래서 이걸 두 개를 합해서 아데노신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아데노신 트라이 포스페이트라는 거죠. 이게 바로 ATP야. 그러면 ATP가 있으면 ADP도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지. 얘가 ATP야. 근데 우리가 에너지 만든다고 했는데 뭐 에너지가 그냥 에너지가 아니라 물질이에요. 물질이야. 요 물질인데 얘가 왜 우리가 에너지를 그러냐면 여기 인산과 인산 사이에 에너지가 저장돼 있어요. 에너지가. 그래서 여기에 ADP가 있다는 뜻이야. 영어를 이제 배웠을 알 거야. ADP는 뭐 트라이가 아니라 이게 다이야. DI 두 개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이게 뭐야? 아데노신 다이 포스페이트. 인산이 2개 붙어 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구조가 여기에 아데닌이 있고요. 아데닌이라는 염기가 이렇게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리보스 또는 라이보스라고 하는 당이 이렇게 붙어 있고요. 이렇게 붙어 있고 여기 인산이 2개가 이렇게 붙어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ATP야. ATP. 그러면 ADP를 ATP를 만들 수 있겠지. 반대로 ATP를 ADP를 만들 수 있겠지. 그렇죠? 자, 그러면 ADP를 ATP로 만들기 위해선 뭐가 필요하지? 여기다 인산을 하나 더 붙여줘야 되겠지. 그렇죠? 인산 붙여준단 말이야. 인산을 여기다 갖다 붙여주게 되면 ATP가 되는데 요거를 갖다 붙여주기 위해선 1몰당 약 7.3kcal의 에너지가 안으로 들어가야 돼. 에너지가 안으로 흡수돼야 돼. 그러면 여기 인산과 인산 사이에 여기에 약 7.3kcal의 에너지가 저장됩니다. 7.3kcal의 에너지가 이렇게 저장됐다고 볼 수 있겠지. 그래서 이거를 고에너지 인산결합이라고 하는데 이름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이게 에너지가 저장된 거야. 그럼 반대로 얘가 ATP가 ADP로 바뀌는 과정에서는 이때는 인산이 들어갔지만 이때는 어떻게 될까? 인산이 밖으로 빠져나오겠지. 인산이 밖으로 떨어져 나온단 말이야. 그럼 여기 ATP로 바뀔 수 있는데 요거에 끊어질 때는 여기 인산과 인산 사이에 7.3kcal 에너지가 저장되어 있는데 이게 떨어지게 되면 그때는 반대로 약 7.3kcal의 에너지가 어떻게 될까? 밖으로 방출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이 세포 호흡에서 발생하는 에너지를 가지고 ADP를 ATP로 만드는 거야. 그래서 이 ATP를 우리 몸에 저장하고 있다가 필요할 때 이 ATP를 ADP로 분해하고 거기에 저장되어 있던 7.3kcal의 에너지를 우리가 뺏어 쓰는 거야. 그러니까 일종의 ATP 자체가 에너지가 아니라 ATP라고 하는 물질 속에다가 우리가 쓸 수 있는 형태의 에너지를 여기다가 저장한다. 필요할 때마다 뺏는 거야. 또 세포 과정 속에서 ATP를 계속 합성하고 ATP를 합성한다는 이야기는 여기 속에 7.3kcal 정도의 에너지를 계속 저장하고 있다는 거지. 근육 속에. 필요할 때 팔다리를 움직이는 거야. 그럼 이게 이렇게 바뀌면서 7.3kcal 에너지가 밖으로 방출되면서 내가 팔다리를 움직일 수 있게 되는 거지. 그럼 이해되시나요? 오케이? 자, 그래서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여기다 다시 한번 적어보면 아까 여기 식을 썼었죠. C6H12O6를 산소와 결합시키게 되면 이것이 이산화탄소와 물로 분해된단 말이야. 자, 물로 분해되고 여기서 에너지가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 에너지가 우리가 다이렉트로 쓸 수 있는 에너지가 아니야. 약 한 70% 정도는 열로 만들어요. 열 에너지로 빠져버리고요. 거의 대부분이. 그 중에 약 30% 정도의 에너지가 빠지게 되는데 이 에너지를 가지고 ADP를 가지고 뭘 합성하는 거야? ATP를 만드는 거야. 여기다 에너지 저장하는 거야. 그 다음에 필요할 때 이 ATP를 다시 ADP를 분해하고 이거를 가지고 우리가 생명 활동을 할 수 있는 거죠. 팔다리 움직이고 말을 하고 물질을 합성할 수 있다. 이런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생명체가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는 결국 ATP의 형태의 에너지가 쓸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포 호흡이라고 하는 것은 에너지를 생산한다라고 하는데 거기서 만든 에너지는 바로 ATP야. 그러니까 ATP 자체가 에너지는 아니야. ATP 속에 잠재력이 우리가 쓸 수 있는 화학 에너지가 이렇게 저장되는 거죠. 오케이? 이해됩니까? 자, 그 다음에 이렇게 ADP를 가지고 ATP를 이렇게 만들어주는데 이 ADP를 가지고 ATP를 만들어주는 과정을 우리 뭐라고 하냐면 좀 유식한 말로 인산화라고 해요. 인산화. 그러니까 인산화라고 하는 것은
ADP를 ATP로 만들어준 거야. 그러니까 인산을 갖다 붙이자는 거야. 인산을 갖다 붙이자는 거야. 그래서 인산화라고 하는 것은 ADP를 가지고서 ATP를 합성하는 거야. 그러니까 로우 에너지를 하이 에너지를 바꾸는 과정을 뭐라 불러? 인산화. 인산화. 어렵지 않지? 이 말이 어렵지 않죠? 자, 인산화인데 그럼 결국 우리 세포이라고 하는 과정도 ATP를 합성하니까 인산화다 이렇게 부를 수 있겠지. 이해되면 이해된다고 말씀하시고요. 이해 안 되면 안 된다고 말씀하시고요. 이해가 안 되면 목숨 걸고 이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셔야 됩니다. 오케이? 네, 자신 있게 뭐 이해가 안 된다고 해서 내가 뭐 주기를 뭐 협박하거나 뭐 고통을 주거나 하겠죠. 예, 그러니까 걱정 마시고 우선 계속 이어가보자. 자, 인산화라고 하는 것은 ATP를 합성하는 건데 요 우리 생명체가 ATP를 합성하는 반응표에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두 번째가 있어요. 좀 말이 좀 어려워. 하나는 기질 수준의 인산화라고 합니다. 기질 수준의 인산화라고 하는 작업이 있고 하나는 산화적 인산화, 산화적 인산화 이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 ATP를 만드는 방법이 기질 수준의 인산화와 산화적 인산화인데 자세히 알 필요 없어 그냥 대강만 하는데 기질 수준의 인산화라고 하는 건 어떤 거냐면 어떤 물질 속에 인산이 붙어 있어요. 근데 여기에 ADP가 있고요. 요 인산을 딱 띄어서 ADP한테 건네준 거야. 갖다 붙인 거야. 그러면 여기 있는 물질이 그냥 남아있고 여기 있는 인산이 얘한테 건너가니까 이거 뭐가 만들어질까? ATP가 만들어지겠지. 그치? 이런 걸 바로 뭐라고 그러 기질수의 인산이라고 그러니까 어느 다른 물질에 있던 인산을 띄어다가 ADP한테 갖다 붙여서 ATP를 합성하는 과정을 바로 기질수의 인산이라고 합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산화적 인산화라고 하는데 자, 산화적 인산에서 산화적인 뭔 뜻이야? 산화적. 전자에 대한 인산이야. 전자를 잃어버리면 산화라고 하잖아. 그치? 그러니까 산화적 인산화는 약간 화학적 개념이 필요한데 굉장히 높은 에너지 준위를 갖고 있는 전자가 있었어. 이 전자를 떨어뜨릴 거야. 낮은 에너지 준위로 전자를 떨어뜨릴 거야. 그러면 고에너지의 전자가 로우 에너지로 떨어진단 말이야. 떨어질 때 에너지가 발생하겠지. 그치? 요 에너지를 가지고 뭘 만든 거야? ATP를 가지고 ATP를 합성하는 거야. 이런 걸 봐도 산화적 인산화. 그러니까 산화적 인산화는 전자의 흐름을 이용해서 ATP를 합성하는 거. 이걸 바로 산화적 인산화. 그러면 이 전자 떨어뜨릴 때 이 전자가 한꺼번에 툭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 갑자기 많은 에너지가 나와서 생명을 위험할 수 있겠지. 그래서 이 전자를 떨어뜨릴 때도 이 전자가 계단식으로 단계별로 순서대로 떨어져야 돼요. 그 순서대로 떨어지는 것이 바로 뭐냐면 전자계. 이를 봐봐. 전자계. 이런 효소들이 쭉 늘어섰는데 높이차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전자가 있다면 이 전자를 떨어뜨리는데 아래로 그냥 수직 낙하했다 하는 것이 아니라 뚝뚝뚝뚝 이렇게 단계별로 전자를 떨어뜨릴 거예요. 여기서 에너지가 조금씩 나올 거고 그 결과 ATP를 생성할 수 있겠지. 그쵸? 이런 것도 산화적 인산화. 오케이? 자, 질문. 여기까지는 어려움 없어요? 자, 이해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세포 과정 들어갈 텐데 세포 과정 모두 세 가지가 있어. 해당 과정, TC회로, 전자. 이름이 만만치가 않지. 별거 아니고 다 깊게 설명하지 않을 거야. 간단히만 설명할 거야. 첫 번째, 대략적으로 한번 보자. 첫 번째, 해당 과정이 있고요. 두 번째, TCL 회로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세 번째, 전자 전달계라는 과정이 있어요. 이거에 대한 대략적인 흐름을 한번 잡아보자. 그게 모두 3단계로 세포이 시작돼요. 그러니까 이 세 단계를 거쳐서 에너지가 이렇게 순차적으로 발생하고 물질이 순차적으로 쪼개지는 거야. 얘는 한꺼번에 쪼개져요. 얘는 순차적으로 쪼개지고 그 다음에 포당이라고 하는 것이 탄소 6개로 되어 있다고 기억하십시오. 탄소 6개. 그래서 이때 CO2가 발생하는데 CO2가 6개의 CO2가 발생해요. 그러니까
탄소가 6개가 쭉 공개가 붙어있는데 그걸 낱개로 잘라서 6분자의 CO2를 만드는 거예요. 그 분자를 6개의 저분자를 만드는 과정이 세포호흡이야. 근데 그거를 한꺼번에 확 쪼개는 것이 아니라 단계별로 스텝 바이 스텝 쪼개는 거예요. 해당 TCA 전자전달 그 3단계를 거쳐서. 그 다음에 이 세포호흡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을 만드는 것이다? ATP를 만드는 것이다. 자, 먼저 해당 과정이라고 하는 거죠. 이 해당 과정에서 이름부터 한번 보자. 해당할 때 이 해가 무슨 해자 같아? 맞아요. 분해한 거야. 당은 포도당이야. 포도당을 분해한 거지. 포도당을 분해한 과정이고 얘는 어디서 일어나냐면 놀라지 마라. 얘는 세포질에서 일어나. 미토콘드리아 아니야? 아니야. 미토콘드리아 일어나는 게 아니야. 얘는 세포질에서 일어나. 그러니까 미토콘드리아 속으로 들어가기 전에 미리 벌써 포당이 벌써 절반이 쪼개져요. 그 다음에 TC 회로는 미토콘드리아 기질에서 일어나. 기질이 뭐죠? 잘 기억이 안 나요. 좀 더 다시 설명할게. 그 다음에 얘는 미토콘드리아 크리스탈한 곳에서 일어나요. 기억이 하나도 안 나요. 자, 다시 보자. 자, 미토콘드리아 보면 미토콘드리아는 핫도그에 케첩 발라놓은 모양을 하고 있다. 그렇죠? 이렇게 이게 미토콘드리아고 이게 외막, 이게 내막이야. 이 내막을 뭐라고요? 크리스탈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이 안쪽 부분, 이거 이제 기지라고 해요. 매트릭스 기지라고 한단 말이야. 그러면 해당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미토콘드리아 속에 들어가기 전에 여기서 일단 해당 과정이 진행돼요. 그 다음에 어디로 들어가? 기지로 들어가요. 그래서 여기서 TC 회로가 진행돼요. 그 다음에 여기 안에 요 크리스탈 내막 있죠? 여기서 전자 전달회가 진행돼요. 3단계를 거쳤죠. 그러니까 세포의 모든 과정은 미토콘드리아 속에서 일어난다는 말은 엄밀히 말하면 잘못된 말이에요. 세포의 거의 대부분이 미토콘드리아 속에서 진행된다라는 말이 정확한 말이죠. 일부는 세포질에서 진행돼요. 세포질. 자, 그럼 해당 과정이 뭔가 보자. 자, 해당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포당이 분해되는데 C6H12O6 포당이 있는데 이 포도당이 절반 정도로 분해되는 거야. 절반으로 확 쪼개지는 거야. 그러면 탄소 6개짜리가 절반으로 분해되면 탄소 몇 개짜리가 만들어질까요? 3개짜리 만들어지겠죠? 탄소 3개짜리가 몇 개 만들어져? 정신 챙기시고요. 다시 한번 간다. C6H12O6 글루코스가 한 분자가 쪼개지면 탄소 3개짜리 물질이 몇 개 만들어져? 정신 차려. 그래서 탄소 3개짜리 만들어져. C3H4O3인데 얘 이름을 피루부산이라고 해요. 피루부산이라고 부르고 얘가 2개가 만들어질 거야. 그리고 여기서 뭐가 만들어지냐면 이 ATP가 만들어져. 2개의 ATP가 만들어져. 그 다음에 요건 좀 낯선 단어가 등장이 될 텐데 이 NADH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져요. 이게 뭐예요? 이 NADH가 뭐예요? 자, 이게 뭐냐면 얘를 분해하는 과정에서 전자가 발생하는데 어떤 전자가 발생하냐면 이 고에너지의 전자가 일부 발생해요. 이 고에너지 전자가 이 고에너지 전자를 전자 전달기에서 떨어뜨려야 돼요. 그래야지 에너지를 만들 수 있어. 이 전자를 떨어뜨리는 장소가 어디냐면 전자 전달기에서 떨어뜨릴 수 있는데 이 전자 전달기가 어디냐면 미토콘드리아 속에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 NADH라고 하는 것은 어떤 식이냐면 뭐 몰라 좋아요. NAD 플러스가 있고요. 그 다음에 2H 플러스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전자 2개가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요 전자 있지. 요 전자는 포도당을 분해하는 과정에서 전자가 발생했고 이 전자는 고에너지의 전자예요. 고에너지의 전자. 그러니까 지금 당장 쓸 수 없어. 잠재적인 에너지야. 얘를 전자 전달기까지 끌고 가야 돼. 누가? NAD 플러스라고 하는 놈이 요 전자를 옮겨줄 거야. 근데 전자를 옮길 수는 없어요. 그래서 원래 전자의 주인인 얘까지 결합해서 뭐가 만들어지냐면 NADH 플러스 H 플러스 뭐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그래도 몰라 좋아. 내가 쓸 때 NADH를 쓰지만 실제로 수소가 몇 개야? 2개. 전자 몇 개야? 2개. 이 속에 전자 몇 개 들어있어? 2개 들어있어. 전자 2개 들어있어. 그 다음에 요 속에 들어있는 전자는 어떤 전자다? 고에너지의 전자.
고에너지의 전자가 여기 두 개 들어있어요. 얘는 지금 당장은 에너지가 아니지만 얘가 이쪽 전자 전달기로 전자를 옮겨주게 되면 그 전자가 이 전자 전달기에 떨어지면서 많은 양의 에너지를 만들 수 있을 거야. 그러니까 얘를 다른 말로 전자 운반체라고 볼 수 있겠지. 그렇죠? 이렇게 이게 해당 과정이에요. 해당 과정. 이 해당 과정은 어디서 일어나? 세포질에서 일어나. 세포질에서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이 해당 과정의 특징을 좀 정리하면 이 해당 과정은 모든 생명체가 공유하는 과정.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해당 과정은 유산소 호흡을 하는 생물이건 무산소 호흡을 하는 생물이건 간에 무조건 해당 과정을 좀 다해요. 여기 해당 과정을 보면 산소가 필요하다, 산소가 필요하지 않다. 산소가 필요하지 않다. 그래서 무산소 호흡을 하는, 그러니까 산소가 필요 없는 호흡 방법을 택한 그런 생물들은 여기까지만 해요. 해당만. 여기까지만 해요. 근데 우리 사람처럼 세포 과정에서 산소를 필요로 하는 유산소 호흡을 하는 생물들은 이걸 지나서 이렇게 끝까지 풀코스로 진행돼요. 무산소 호흡을 하는 세균들 있지? 걔네들은 여기까지만 진행돼요. 그러나 우리 사람 같은 유산소 호흡을 하는 생물들도 일단 기본적으로 얘기를 해야 돼요. 그거 하고 여기까지 풀코스로 진행돼요. 하품한다는 얘기는 이해가 안 된다는 얘기인데. 됐어요? 해당 과정이야. 그 다음에 TC 회로라고 하는 것은 여기 해당 과정에서 만들어진 피루부산 있죠. 피루부산을 분해하는 거야. 그럼 탄소 몇 개짜리? 3개짜리가 2개 있지. 탄소가 CO2의 형태로 탄소가 아주 잘게 박살나는 거야. 쪼개지는 거야. 쪼개지고요. 여기서 뭐가 만들어지냐면 쪼개면서 에너지가 만들어져요. EATP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아까 썼던 8NADH가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EFADH2라고 하는 것도 만들어져요. 이거 뭐야? 또 FADH2는 몰라 좋은데 그냥 어떤 건지는 알자. 이 NADH나 FADH 속에 여기 전자가 있는데 얘도 전자 2개 들어있고 얘도 전자 2개 들어있는 거야. 선생님 이거 H는 하나잖아요. 그럼 전자 하나 아닌가요? 원래는 이렇게 써야 정답이야. 이렇게 쓰기 귀찮으니까 이거만 쓴 거야. 전자 2개예요. 이 안에 전자 2개 들어있고 얘도 전자 2개 들어있는 거야. 근데 이 전자는 어떤 전자다? 그냥 전자가 아니라 무슨 전자? 고에너지의 전자가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지금 당장 쓸 수 없지만 잠재적인 에너지를 담고 전자의 운반체가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자, 그 다음에 전자 전달기로 가요. 자, 전자 전달기는 지금 6번째 다시 설명드립니다. 6번째 고에너지의 전자를 전자 전달기를 통해서 떨어뜨리는 거예요. 전자 전달기는 효소들이 직관적으로 설명한다면 효소들이 키 순서대로 이렇게 쭉 늘어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에너지 전자를 갖고 있다가 나보다 키가 조금 작은 친구한테 이 전자를 넘겨주는 거지. 그럼 전자가 어떻습니까? 떨어지는 거야. 그 다음에 또 떨어지는 거야. 이게 바로 전자 전달기야. 이 해당 과정과 TC회로에서 만들어진 전자 운반체인 NADH나 FADH2가 고에너지 전자를 전자 전달기로 갖다 주는 거야. 자, 전자 전달기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 설명하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고에너지의 전자를 얹어 놓으면 고에너지 전자가 스텝 바이 스텝으로 떨어져요. 떨어지면서 여기서 에너지가 만들어져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 있는 이 고에너지 전자는 누가 갖다 줘요? 여기 해당 과정과 TCU 회로에서 만들어진 NADH나 FADH2가 그 전자를 넘겨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2개의 FADH2, 그 다음에 10개죠? 2개, 8개, 10개의 NADH가 이 고에너지의 전자를 넘겨줍니다. 그 전자가 뚝뚝뚝뚝 떨어져요. 그래서 뭐가 같습니까? 에너지가 만들어져요. 에너지가 만들어지는데 참고로 NADH 하나당 2.5ATP가 만들어지고요. FADH2 하나당 1.5ATP가 만들어져요.
그럼 이 전자 전달기에서 만들어진 에너지를 보면 NADH 몇 개야? 10개. FADH 몇 개야? 2개야. 그러면 토탈 몇 ATP야? 토탈 몇 ATP야? 계산 안 돼? 이게 계산 안 된다고? 안 보여? 10 NADH, 2 FADH고요. NADH 하나당 2.5 ATP, FADH도 하나당 1.5 ATP. 자, 안 보시면 이쪽으로 옵니다. 이쪽으로. 자, 저기 얼굴 보인다. 야, 등만 보이나? 등만 보이잖아. 까비. 자, 몇 ATP 만들어줘? 28 ATP. 그러면 아까 내가 ATP를 만드는 방법이 기질순의 인산하고 산화적 인산 두 가지가 있다고 했잖아. 그렇지? 이 해당 과정은 기질순의 인산이야. 얘도 기질순의 인산이야. 물질 쪽에서 ATP가 없는 거니까 얘는 전자의 흐름을 이용해서 ATP를 만들었잖아. 그러니까 얘가 뭐가 되는 거야? 산화적 인산. 그러니까 기질순의 인산에 비해서 산화적 인산화가 에너지 효율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겠지. 그렇죠? 근데 여기서 이제 내가 궁극적으로 준혁에게 말하고 싶은 부분이 이제 등장해요. 이제 좀 준혁이 항상 머릿속에서 항상 궁금했던 게 바로 뭐냐면, 그럼 도대체 이 산소를 대체 왜 우리가 이용하는 거야? 우리가 왜 세포호흡을 할 때 우리가 내흡 과정을 통해서 산소를 받아들이는데 이 산소는 대체 뭐야? 산소는 뭐 하는 놈이야? 이게 반말할 수 있잖아. 그렇지? 산소하는 역할이 바로 뭐냐면, 이 전자가 떨어질 거 아니야. 이 전자 떨어질 때 이 전자를 맨 끝에서 받아주는 놈이 누구야? 바로 산소야. 산소는 다른 원소에 비해서 전기 음성도가 매우 커요. 전기 음성도가 매우 크다는 이야기는 전자에 대한 욕심이 매우 크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전기 음성도가 매우 크고요. 이 전기 음성도가 매우 크기 때문에 얘가 가지고 있는 전자를 얘가 뺏는 거야. 뺏는 과정에서 전자가 떨어지는 거야. 그래서 뭐라고? 산화적 인산. 그리고 이 산소를 전자의 최종 수용체로. 그리고 얘가 전자를 받죠. 전자를 받으면 O2 마이너스 될 거고, 얘네가 전자를 잃어버렸잖아. 그래서 뭐가 만들어질까? EH 플러스가 만들어지겠지. 그래서 이 두 개가 만나. 우리 지금 만나? 당장 만나? 여기서 뭐가 만들어져? 물이 만들어져. 그래서 세포 결과 뭐가 만들어져? 물이 만들어져.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세포를 할 때 반드시 여기는 산소를 우리가 흡수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뭐냐면, 이 산소가 전자의 최종 수용체로서 만약에 이 산소가 공급이 안 된다면 전자 전달계가 진행이 안 돼요. 그렇지? 그럼 28 ATP를 만들 수 없다는 거야. 토탈 32 ATP 중에서 28 ATP를 만들 수가 없어. 왜 에너지가 부족하지? 에너지 고갈로 죽는 거야. 그걸 다른 말로 뭐라고? 질식사한다. 그러니까 질식사라고 하는 것이 숨을 못 쉬어 주는 것이 아니라 산소를 공급하지 못하니까 에너지가 부족해지고 에너지 고갈로 사망에 이르는 것을 바로 질식사라고 해요. 이해되죠? 우리가 왜 산소를 이용하는지 알겠지? 맞죠? 오케이. 질문 알아요? 어렵지 않죠? 이건 생명과학 2에 나오는 게, 물론 여기다 좀 더 깊게 들어가요. 큰 뼈대만 설명했어요. 어렵지 않죠? 뭐 말을 하네. 씹는 게 요즘 뭐요? 이해되죠? 네, 세포비 부끄러운 말 안 하십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세포결과 에너지가 만들어지는데 이 ATP가 무슨 몇 ATP가 만들어지지? 32 ATP가 만들어지게 되겠지. 그렇죠? 맞지? 그러면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세포의 에너지 효율을 한번 따져보자. 에너지 효율을 한번 따져봅시다. 그러니까 에너지 효율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포장 속에 담긴 에너지를 100으로 봤을 때 우리가 실제로 사용 가능한 에너지가 몇 퍼센트 정도 되는지 한번 따져보자는 거예요. 봅시다.
글루코스 속에 담긴 에너지가 688kcal야. 그리고 우리가 세포별과 만든 에너지가 32ATP를 만들고요. 1ATP당 약 7.3kcal 정도 에너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럼 이 정도 암산되죠? 저기 암산 안 돼? 이게 안 된다고? 이 암산 안 된다고? 약 34%.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 글루코스 속에 담긴 에너지 중에서 실제로 우리가 사용 가능한 에너지는 몇 프로? 약 34%만 우리가 실제로 사용하는 것이고 나머지 약 70% 정도, 60-70% 정도 에너지가 열로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34%의 에너지를 갖기 위해선 반드시 전체 최종 수용체인 산소가 공급이 돼야 되고요. 그렇죠? 산소가 공급돼야 되고 산소가 공급되는 전자에서 이만큼 에너지를 갖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무산소 호흡이다. 산소가 공급이 안 된다라고 한다면 여기서 끝나버리게 되는 거예요. 해당 과정까지만 진행돼요. 산소가 없어요. 그러면 얘는 이제 유산소 호흡이고요. 유산소 호흡이고 반대로 무산소 호흡이다. 무산소 호흡이다라고 한다면 에너지를 따지면 똑같이 에너지를 따지면 글루코스에 담긴 에너지가 688kcal이고요. 무산소 호흡했을 때 발생한 에너지가 몇 ATP야? 2ATP만 넣을 수 있는 거야. 2ATP 곱하기 7.3 하면 되겠죠. 어렵게 이렇게 되겠지? 이것도 암산이 되겠죠. 약 한 2% 정도 되겠죠. 2%. 그러니까 유산소 호흡을 했을 때, 그러니까 산소를 충분히 사용했을 때는 에너지율이 34%이지만 무산소 호흡은 2%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럼 유산소 호흡은 누가 하는데요? 사람 유산소 호흡까지. 무산소 호흡은 누가 해요? 주로 세균들이 만듭니다. 세균. 그래서 세균들은 산소가 없는 상태에서 해당 과정만 진행해서 에너지 뽑았어요. 그걸 바로 무산소 호흡이라고. 그럼 무산소 호흡의 특징을 한번 보면 이 무산소 호흡은 유산소 호흡에 비해서 에너지 효율이 어떤가? 에너지 효율이 매우 낮겠죠. 그렇죠? 맞지? 그 다음에 완벽하게 분해하지 않기 때문에 CO2가 발생할까 할까 안 할까? CO2가 발생하지 않아요. 그렇죠? CO2가 발생하지 않고 육탄소화물, 탄소 6개짜리 육탄소화물이 절반 정도 분해돼서 이런 이상한 물질을 만들어요. 이걸 이제 중간 생성물이라고 해요. 중간 생성물을 만드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유산소가 유산소 두 가지 분했습니다. 자, 머릿속으로 정리하시고요. 쉽지? 자, 정리하시고. 이해되시나요? 오케이? 어렵진 않지? 말을 안 해. 쉬운 게 어렵죠? 자, 이런 시험을 할 수 있겠지? 제2자간을 뒀어요. 그러니까 제2자간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생긴 그 유리로 된 그 도구가 있어요. 이거 이제 제이처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다가 물하고 포도당 수액을 여기다 가득 집어넣는 거야. 여기다가 포도당 수액을 집어넣어. 포도당 수액을 집어넣은 다음에 여기다가 효모를 집어넣어. 효모를 집어넣으면 이 효모들이 세포 호흡을 해요. 세포 호흡을 할 것이고 여기 이제 손으로 막습니다. 그러면 요 안에 효모가 있고 포도당이 꽉 차 있는데 이 효모가 세포 호흡을 한단 말이야. 그럼 무슨 기체 발생할까? CO2 기체 발생하겠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 기체가 뽀글뽀글 올라오면서 여기에 빈 공간이 생기겠지. 기체가 발생하니까. 그리고 요 기체 성분은 뭘까? 이산화탄소 기체겠지. 맞죠? 그 다음에 이걸 포당을 집어넣는데, 자, 포당을 1%를 집어넣고 5%를 집어넣고 10%를 집어넣고 이렇게 농도 각각 제각각 다르겠어요. 그러면 일정한 시간 동안에 여기에 기체 발생량에 차이가 생기겠지. 농도가 지날수록 세포를 더 많이 하니까 기체 발생량이 얘가 더 많겠지. 맞죠? 이해됐죠? 그 다음에 여기 발생한 기체가 CO2라고 하는 걸 확인하기 위해서 이런 실험을 했어요. 여기다가 NaOH를 첨가했어. 그럼 무슨 일이 생길까? 무슨 일이 벌어질까? 여기다 NaOH를 집어넣었어. 무슨 일이 벌어질까? 형, 나 죽어? 당연히 죽겠지. 그 다음에 이 물의 높이가 쫙 하고 올라간다. 다시. 왜요? 이 NaOH나 KOH를 첨가하지. 그러면 무조건, 그러니까 무조건이야. 얘는 CO2를 흡수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CO2를 흡수해. 그러니까 여기 있는 기체가 얘한테 흡수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 수가 다시 쭉 위로 올라가겠지. 그럼 물을 이제 침할 때 뭐라고 심을까? 그럼 이거 NaOH나 KOH가 CO2가 반응할 때 화학식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묻겠지. 그럼 다 식을 쓸 수 있어야 되겠지. 그럼 고체 빈칸에 한번 써봐요. NaOH하고 자 CO2가 반응했을 때 자 어떤 반응이 가능할지 한번 식을 한번 완성해 봅니다. 식이 되는? 안 되는? 봅시다. 이렇게 돼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 Na2 CO3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NaOH나 KOH를 집어넣게 되면 얘는 CO2를 흡수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CO2가 없어져. 그러니까 수위가 쫙 올라가겠지. 기체가 지금 이렇게 내가 설명을 이렇게 했지만 문제는 이렇게 나올 수가 있겠죠. 풀수 있어야 됩니다. 자, 세포에 대해서 얼추 다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제가 설명드렸던 내용이 어디 나와 있냐면 여기 99페이지 가봐요. 99페이지 보면 음료수의 당 함량 측정이라고 되어 있죠? 그 내용을 설명합니다. 네. 읽어보시고요. 제가 이걸 좀 지울 동안에 좀 책 내용을 읽어봅니다.
아데노신 모노포스페이트라고 해서 AMP도 존재합니다. 근데 그게 AMP가 우리가 어떤 에너지 생성하는 데 직접 관여하지 않고요. 좀 다른 용도로 쓰입니다. 사이클릭 AMP라고 해서 좀 다른 걸로 써요. 거기까지 형이 뭐 그쵸? 할 필요 없잖아요. 나대지 마시고요. 자, 페이지를 쭉 넘기셔서 저걸 우리 배설 배웠으니까 페이지 120페이지입니다. 120페이지. 120페이지 신경계 하는 거죠. 신경계. 다음에 올 때는 저 음료수 같은 거 좀 사와. 그래서 좀 마시면서 해. 목마르잖아 지금. 그렇지? 목마르지? 여기 안 말라? 살짝 말라? 그럼 저기 발포 비타민인데 발포 비타민 하나 줄까? 비타민 안 먹어요? 비타민 D 하시는 겁니까? 애들 좋아하던데 발포 비타민? 그럼 저기 나도 물 한 잔 먹고 가요. 빨리 먹고 가요. 빨리. 소금 주셔야 돼. 형이 이쪽으로 오는 게 더 잘 보이지 않아요? 이쪽에서 오면 너무 옆이라서 안 보이잖아. 여기가 더 제일 잘 보이잖아. 그래 보이죠? 그치? 카메라도 안 찍히고. 그렇지? 원래 눈이 안 좋아? 여기 시동시 안 보겠니? 안 보이는데 지금 보이는 척 하는 거지? 여기 보여? 자극과 반응하는 거 보자. 자, 우리 살아있는 생명체는 외부 환경 변화를 감지할 수 있고 또 거기에 따라서 대응할 수가 있어요. 그걸 바로 자극과 반응이라고 해요. 자극이라고 하는 것은 큰 틀에서 본다면 환경의 변화를 뜻하는 거예요. 밝아지고 어두워지고 추워지고 더워지고 하는 거. 그 다음에 반응이라고 하는 것은 그 환경의 변화를 감지하고 또 거기에 따라서 대응하는 거. 이걸 우리 반응이라고 해요. 그럼 우리 살아있는 생명체가 외부의 환경 변화를 감지하고 또 거기 반응하려면 우리 몸 속에는 우리 몸 전체를 컨트롤할 수 있는 어떠한 신호 전달 체계를 가지고 있을 거예요. 이렇게 신호 전달 체계를 가지고 있을 텐데, 그러면 우리 몸 속에 존재하는 신호 전달 체계라고 하는 것은 뭘까? 내 머리에서 명령을 주게 되면 내 손만 움직일 수가 있고요. 내 눈을 통해서 밝아지고 어두워짐을 느낄 수가 있고, 분명히 우리 몸에 어떤 신호 전달 체계가 있는 것 같아. 그럼 그 신호 전달 체계가 구체적으로 뭐냐는 얘기야. 우리 몸에 존재하는 신호 전달 체계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신경계가 있고, 하나는 좀 어려운 말로 내분비계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신경계라고 하는 것은 뉴런의 작용을 통해서 뭔가 신호를 주고받는 것이고, 내분비계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신호 전달 물질 또는 메신저를 보내서 신호를 전달하는 거야. 그 메신저 이름이 바로 호르몬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 몸에서는 신호 전달 체계가 크게 두 가지, 뉴런의 작용을 통한 신경계와 호르몬의 작용을 통한 내분비계,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어요. 물론 이 두 가지의 특징이 좀 있습니다. 뭐 속도라든가 이런 것이 차이 있을 텐데, 오늘 뒤에 가서 좀 언급하도록 하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이번 주제가 신경계니까 신경계에서 한번 잠깐 보자. 자, 이 뉴런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신경을 구성하는 기본 단체인데, 신경세포예요. 이 뉴런은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뉴런. 먼저 뉴런의 기능을
설명드리기 앞서서 자 구조적 특징 그다음에 구조의 명칭 한번 보자. 여기에 이렇게 뭔가 달려 있어. 자 명칭 한번 보자. 이 뉴런이 하나의 세포야. 물론 하나의 세포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여기 핵이 있고요. 그래서 얘를 뭐라고 하냐면 얘를 신경세포체라고 합니다. 신경세포체 핵이 있어요. 당연히 미토콘드리아 뭐 이런 거 있겠죠. 그 다음에 여기 작은 돌개 나와 있는데 이 돌기를 가지돌기라고 해요. 가지돌기라고 하고 가지돌기는 앞에 있는 뉴런으로부터 신호를 받아들이는 부위야. 인풋으로 볼 수 있겠지. 자, 그 다음에 이게 긴 꼬리가 나와 있어요. 이 긴 꼬리를 축삭돌기 또는 축삭이라고 해요. 얘를 축삭돌기라고 부르고 이 축삭돌기는 그 다음 주변의 누구에게 또 신호를 옮겨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곳이야. 그래서 영어로 표현한다면 아웃풋 뭐 이렇게 쓸 수 있겠지. 쓸 수 있습니다. 도대체 얘는 뭐야 얘는 마리집이라고 표현해요. 마리집 뭔데 뭐 좀 이따 설명할게. 자, 그 다음에 이 마리집이 있는 부분이 있고 그냥 축사의 겉으로 드러난 부분이 있어요. 이 축사의 그냥 겉으로 드러난 부분을 뭐라고 하냐면 낭비의 결절이라고 해요. 낭비의 결절. 축삭 돌고요. 그 다음에 굳이 이름 붙이면 여기 끝부분 있지. 이거 전체를 축삭이라고 부르는데 이 축삭 맨 끝부분 있죠. 이거를 굳이 명칭 붙이자면 축삭 말단 이렇게 이름을 붙일 수 있어요. 축삭 말단. 자, 그럼 지금 명칭 일단 다 했고요. 여기서 조금 이게 저기 뭐야? 좀 이해 한 번씩 하고 마리집이라고 합니다. 자, 이 마리집이 있는데 이 마리집은 절연체. 절연체가 뭐야? 또 절연체가 뭐야? 절연체. 전기 안 통하는 거야. 그래서 이 마리집은 전기 안 통하는 거야. 갑자기 뜬금없이 왜 절연체가 등장합니까? 뜬금없이 왜 전기가 안 통하는 것, 왜 그런 내용이 등장합니까? 이 뉴런이라고 하는 것이 뭔가 신호를 옮겨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 이 뉴런들이 신호를 옮겨주는 방법은 전기적 신호를 옮겨줘요. 전기적 신호.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의 어떤 전하의 변화를 옮겨주는 거야. 내 몸이 신경이 살아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내 몸에서 계속 플러스 마이너스 전기가 막 형성됐다가 막 바뀌어요. 내 몸에 전기가 든다는 거예요. 여기 전기가. 근데 얘가 전기가 흐르지 않는 절연체야. 좀 이따 다시 가고. 낭비결절이라고 하는 것은 축삭 말단이 그대로 축삭 돌기가 그대로 노출되는 것을 낭비결절이라고 해요. 이 정적 신호가 축삭 말단을 통해서 그 다음으로 옮겨지는데 마리집은 전기 안 통하니까 정적 신호가 이렇게 껑충 낭비의 결절에서만 정적 신호가 일어나요. 마리집에서는 일어나지 않아요. 이렇게 자극의 전도가 펑펑펑 이렇게 껑충 건너뛰는 걸 뭐라고 하냐면 이걸 도약 전도라고 해요. 뒤가 다시 나오겠다. 자, 마리집에 대해서 좀 더 보자. 자, 마리집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글자 그려질지 모르겠습니다만 축삭이 있다면 그림이 좀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는데 축삭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는 마리집 있죠? 마리집도 하나의 세포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슈반세포라고 하는 세포로 되어 있는데 이 슈반세포의 한 면은 미엘린이라고 하는 그 지방 성분으로 되어 있어요. 지방은 전기통에 안 통해요. 그래서 이 지방 성분으로 코팅이 되어 있고 그 코팅된 성분을 여기다 갖다 대고서 얘를 이렇게 감싸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이쪽 부분에서 전기가 안 통해요. 감싸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얘가 절연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적 요게 마리집이에요. 마리집이고요. 마리집은 슈반세포라고 하는 곳에 있어요. 슈반세포라고 하는 세포로 구성되어 있고, 그러니까 얘도 핵이 존재해요. 그 다음에 미엘린이라고 하는 지질 성분들이 이렇게 얘를 이렇게 감싸고 있어요. 이렇게 감싸고 있어. 그러니까 여기 전기 안 통해. 여기 전기 안 통하고 여기만 전기 통합니다. 이쪽 양쪽 이쪽 부분이 바로 아까 내가 여기 이야기했던 낭비의 결절이에요. 낭비의 결절. 그래서 여기는 절연체에서는 전기가 통하지 않아요. 그러면 선생님 도약전도 이루어서 뭐가 좋은데요? 어떤 이론점이 있을까?
정밀 신호가 이렇게 쭉 가지 않고 이렇게 퍽퍽퍽퍽 하면 어떤 점이 더 좋을까? 빨라요. 그래서 이 도약전도를 통해서 자극의 전도 속도를 좀 더 빠르게 가져올 수가 있어요. 물론 모든 뉴런들이 이렇게 전부 다 마디집이 있느냐? 그건 아니야. 마디집이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어요. 그건 제가 좀 언급할 거고, 이걸 바로 뉴런이라고 하는데 모든 뉴런이 다 이렇게 생겼냐?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고 우리 사람의 감각적인 눈이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판단하는 뇌가 이렇게 있다치잖아. 그 다음에 반응기 또 운동이라 부르는 뭐 발이 이렇게 있다치잖아. 자, 이렇게 있으면 신경이 눈에서 뇌로 갈 것이고요. 그다음 뇌에서 발로 가서 이제 바로 움직이겠지. 그렇죠? 우리는 이 눈과 같은 뇌로부터 자극을 받아들이면서 뭐라고 하냐면 감각기가, 그건 감각기라고 해요. 감각기 또는 감각 수용기라고 해요. 그 다음에 뇌는 어떤 신호를 받아들이고 판단을 하고 명령을 줘요. 얘를 뭐라고 해요? 얘를 중추라고 해요. 중추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중추가 내리는 명령이 여기에 도달해요. 얘가 반응한단 말이야. 그래서 얘는 반응기 또는 운동기라고 해요. 그래서 감각기, 중추, 반응기 이렇게 있는데 이것들이 서로 신경을 통해서 연결되어 있어요. 이렇게 감각기가 중추한테 신호 옮겨준단 말이야. 야, 밝은 빛이 들어왔어, 어두운 빛이 들어왔어, 그렇게 신호 줘요. 그럼 요걸 통해서 옮겨지는데 얘가 바로 뭐냐면 얘가 감각신경이에요. 그 다음에 얘는 뭐야? 얘는 중추로부터 반응기 또는 운동기까지 전달되는 신경으로서 얘를 운동신경이라고 해요. 오케이? 그러면 감각신경 뭐로 돼 있어? 뉴런으로 돼 있어. 그래서 이 감각신경을 구성하는 뉴런을 뭐라고 해요? 감각 뉴런이라고. 그 다음에 연합신경을 구성하는 뉴런을 뭐라고 할까? 운동신경을 구성하는 뉴런은 운동 뉴런이라고 하는데 똑같은 뉴런이지만 얘가 한 역할에 따라서 뉴런의 생긴대가 좀 달라요. 간단하게 그리면 감각 뉴런은 가지돌기가 이렇게 있고요. 축삭이 이렇게 있고 신경세포체가 옆에 붙어 있어요. 옆에. 그 다음에 운동 뉴런은 내가 그린 것처럼 신경세포체가 있고 가지돌기가 있고 축삭돌기가 이렇게 있어요. 일반적으로 그림처럼 똑같습니다. 그리고 이 중추라고 하는 뇌 있죠? 뇌도 뉴런으로 되어 있어요. 뉴런의 집합체야. 그래서 이 중추를 구성하는 뉴런을 우리는 연합 뉴런이라고. 중추 뉴런 아니야. 연합 뉴런이라고 부르고요. 뇌도 뉴런으로 되어 있거든. 얘는 생김새가 외부로부터 받아들인 자극을 많이 수용해야 되니까 신경세포체가 있으면 가지돌기가 대단히 발달되어 있어요. 축삭돌기는 대단히 짧아. 그러니까 생기부는 좀 달라. 왜 감각 뉴런은 신경세포체가 옆에 붙어 있냐면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자극에 의해서 이 신경세포체가 만약 이렇게 붙어 있다면 여기 자극을 받아들이는데 바로 다이렉트로 붙어 있으면 얘가 손상될 수 있잖아. 세포가 데미지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옆에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그래서 그다음 연합 뉴런은 가족에 대한 발달되고 있고요. 그다음 세 가지가 있죠. 감각 뉴런, 그다음에 운동 뉴런, 그다음에 연합 뉴런 세 가지 종류가 있고 생김새도 제약하고. 그다음에 감각 뉴런과 운동 뉴런을 다시 방향을 가지고도 또 뉴런의 이름을 붙여요. 방향을 갖고. 사람이 이렇게 있고요. 사람이 이렇게 있고 줄을 이렇게 매달아서 돌멩이 이렇게 붙였다 치자. 그다음에 이 돌멩이 돌려요. 뱅글을 돌리게 되면 이 돌멩이가 원동을 할 텐데 이 돌멩이에 작용하는 힘은 두 가지 힘이 있어요. 이 돌멩이가 밖으로 빠져나가려는 힘이 있겠지. 우린 이 힘을 무슨 힘이라고 해요? 원심력이라고 부르겠지. 그 다음에 이 돌멩이를 회전의 중심 방향으로 당기는 힘도 존재하겠지. 그걸 뭐라고 불러? 구심력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여기 감각뉴런이라고 하는 것은 외부로부터 몸의 중심으로 들어오는 신경이란 말이야. 그래서 감각뉴런을 다른 말로 구심성 뉴런이라고 불러요. 그 다음에 운동 뉴런은 몸의 중심으로부터 밖으로 빠져나가는 신경이잖아. 그렇지? 그래서 얘네를 원심성 뉴런이라고 표현해요. 기억, 이응, 기억. 이거 좀 쉽게 되려나? 됐죠?
좋습니다. 한 5분 정도 쉬었다 들어가겠습니다.